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고 박영우의 영정 앞에 조문객들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조의를 표했고 권순자 여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지요. 그 눈동자 안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피로와 슬픔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먼저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아영은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손님을 맞았고 6살 박하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권순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대견하게 여기려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빈소 입구 쪽에서 누군가를 발견한 권순자 여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수수한 회색 셔츠에 짙은 눈매를 가진 한 남성이 며느리 쪽으로 다가가더니 갑작스레 그녀를 안았습니다. 단순한 위로라고 보기엔 그 포옹이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아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성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떨어지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권순자 여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영정 앞에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손을 맞잡고 있다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영을 불러야 하나, 그냥 넘겨야 하나. 수없이 갈등하던 끝에 그녀는 조용히 빈소 밖으로 아영을 불러냈습니다. 아영아,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아영은 태연한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권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영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요? 사촌 오빠예요. 외국에 있다가 오늘 위로해주러 잠깐 온 거예요. 남성은 고개를 푹 숙이며 어색하게 인사하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권순자 여사는 설명할 수 없는 껄끄러움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권순자 여사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우야, 엄마가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구나. 장례가 끝난 뒤 권순자 여사는 박영우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손때가 묻은 문집이 놓여 있었고 책꽂이 한켠에는 대학 시절 수상했던 사진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늦은 밤 권 여사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우야, 내가 없으니 이 집이 너무 조용하구나. 하지만 그 평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들른 박영우의 집안은 정적조차 낯설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흔적이라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책, 사진, 옷, 심지어 가족 여행 사진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권순자 여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영우, 물건들은 다 어디 갔니? 김아영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면 자꾸 생각나서요. 울기만 하게 되고 하은이 앞에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치웠어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권순자 여사는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빨리 그것도 싹 다 정리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아영은 그제야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전 진짜 혼자 못 살겠어요. 하은이 교육비에 대출까지 솔직히 버틸 자신 없어요. 권 여사는 다시금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을 때 늘 딸 바보였던 영우. 그는 항상 하은이만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아들이었죠. 그날 밤 권 여사는 가족 통장을 털어 5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내 손녀다. 널 아껴서가 아니라 하은이 때문이야. 내가 애 키우느라 지치면 그 애도 무너지니까. 김아영은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돈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엔 죄책감도 미안함도 기쁨도 섞여 있었지만 권순자 여사는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가져온 슬픔 위에 조금씩 이상한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냄새처럼 피할 수 없는 무언가였지요.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권순자 여사는 박하은을 유치원에서 데려온 뒤 동네를 돌며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엔 평온이 감돌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갑자기 권 여사의 팔을 끌며 말했지요. 할머니, 저기 엄마다. 권 여사가 시선을 따라가 보니 인근 카페 창가 쪽에 김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낯익은 남성 하나가 함께 있었어요. 그 남자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와 포옹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한켠에서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눈을 맞추고 있었고 그 표정은 단지 단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권순자 여사는 놀란 마음을 애써 숨기며 하은이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가 창 너머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비밀 친구랑 같이 있네. 순간 카페 안에 있던 김아영과 남자가 동시에 아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아영은 짧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는 딸에게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쉬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장면은 권순자 여사의 가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지요. 아들은 이제 세상에 없고 남겨진 며느리는 낯선 남자와 웃고 있으며 6살 손녀는 그 관계를 당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권순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건 하은이의 말이었습니다. 비밀 친구. 그 단어는 너무도 천진난만했지만 동시에 잔혹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그 남자와 어떤 사이인 걸까? 단순한 단골이라기엔 너무 익숙해 보였고 손녀가 비밀이라고 인식할 정도면 이미 오래된 관계 아닐까? 다음 날 권 여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평일 오후 손님이 드문 시간대였지요. 카페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권 여사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포옹했던 그 남자였지만 전혀 권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이상하게 섬뜩했습니다. 커피를 받던 권 여사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결혼하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니요, 결혼 준비 중입니다. 여자친구랑 3년 만났거든요. 오래 만나서 이제 정리하고 결혼하려고요. 그 말에 권순자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설마 아영이?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키는 그 비밀, 그리고 손녀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세상.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권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다시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직접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지요. 며칠 후 하은이를 돌려보낸 밤늦은 시각, 그녀는 김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영아, 오늘 밤엔 잠깐 얼굴 좀 보자.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카페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 그리고 결혼을 준비 중이라던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단골 손님이라기엔 너무 오래된 사이, 단순한 위로라기엔 너무 익숙한 거리. 권순자 여사는 더는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김아영은 권 여사가 사는 집 근처로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늘 그렇듯 말끔한 옷차림, 다정한 표정. 하지만 권 여사는 이제 그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카페에 있었지? 권 여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영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 좀 일찍 끝나서요.
그냥 커피 한 잔 하러 갔어요. 그 남자 장례식장에서 널 안았던 그 사람이던데. 사촌 오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혼 준비 중이라더라. 그 여자친구랑 3년 사귀었댔지. 그게 너니? 김아영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단골이에요. 그리고 뭐 설령 우리가 다른 관계라 해도 전 남편 없어요, 어머니. 그 말은 벼락처럼 권순자 여사의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영우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해. 영우 오빠가 죽었잖아요. 하은이랑 우리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하잖아요. 누구 하나 저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어요. 죄인가요, 그게? 아영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담담했습니다. 눈물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는 자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권순자 여사는 믿었던 며느리의 낯선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이는 내 딸이기 전에 내 손녀야. 그 아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생각해봤니? 어린애 눈에도 널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 관계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아이는 알아. 그게 더 끔찍한 거야. 하지만 아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애는 잘 지내요. 할머니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선을 긋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권순자 여사는 집에 돌아온 하은의 손을 잡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천진한 얼굴 속에 비밀을 감춘 채 웃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손끝에서 권 여사는 며느리의 또 다른 세계를 느꼈습니다. 영우야, 내 딸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 권순자 여사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아들의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유골함 위에는 박하은의 작은 그림 하나가 붙어 있었지요. 검은 머리 웃는 얼굴, 그리고 아이가 적어놓은 글씨. 아빠는 별이 되었어요. 엄마는 비밀 친구랑 커피 마셔요. 그 천진한 문장은 칼처럼 권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더는 오해일 수 없었습니다. 아영과 그 남자의 관계는 하은이에게조차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권 여사는 또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지요. 카페 사장 이도훈.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를 안고 있었던 바로 그 남자. 그는 여전히 권순자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권 여사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곳 분위기가 참 좋네요. 자주 오시는 분들도 많겠어요. 그럼요. 특히 한 분은 거의 매일 오세요. 내 엄마신데 혼자서 커피 마시다 가곤 하죠. 아, 결혼하신 분이신가요? 도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 미안한 듯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없대요. 딸이 하나 있는데 저도 하은이랑 가끔 놀아주고 그래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권순자 여사는 목이 타들어가는 걸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시라던데 그 여자분이 그 엄마신가요? 뭐 아직은요. 그는 대답을 흐리며 커피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뒷모습을 애써 감추듯이요. 그날 밤 권순자 여사는 김아영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너 이도훈 씨랑 무슨 사이니? 제대로 말해. 엄마로서가 아니라, 내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영우의 엄마로서 묻는 거야. 김아영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는 1년 반쯤 됐어요. 영우 오빠가 아프기 시작한 다음부터요. 그 말은 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영우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니? 네. 그땐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위로였어요. 누구 하나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워하셔야 하나요? 권순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도덕과 감정을 동시에 부여잡고 있었지만 아영은 이미 감정을 선택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권순자 여사는 아들의 유품을 꺼내 들었습니다. 투병 중 마지막으로 쓴 일기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또박또박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아영이가 웃는 걸 보면 아직 괜찮다고 믿고 싶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싶다. 그 문장은 어딘가 모르게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권순자 여사는 아직 그것을 용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권순자 여사는 아들의 마지막 일기장을 다시 덮었습니다.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싶다는 말. 그 문장은 위로이기도 했고 동시에 무책임한 이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은 이는 말이 없고 산 자들만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헤집고 있었지요. 며칠 뒤 동네 마트 앞에서 우연히 김아영과 마주친 권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질문이 아닌 선언을 했습니다. 하은이는 내가 키우겠다. 아영은 순간 멈춰서며 권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제 넌 너 인생 살아.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하겠다. 하지만 하은이는 그 아이는 너한테서 멀어져야 해. 어머니, 저한테 하은이밖에 없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영우가 죽어가던 동안 너는 다른 남자랑 웃고 있었어. 하은이 앞에서 가면을 썼겠지. 하지만 그 애는 다 알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권순자 여사의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김아영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우 오빠 간호하면서 아이 혼자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 긴 시간 단 한 번도 누구한테 기대 본 적 없어요.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말 한마디, 눈맞춤 하나로 제가 사람인 것 같게 해줬어요. 저도 숨 좀 쉬고 싶었어요. 숨 쉬고 싶었으면 영우 보낼 때까진 참았어야 했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하지만 그걸 참는 게 가족이야.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어떤 정리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가면은 벗겨졌고 감정은 쏟아졌으며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권순자 여사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양육권 변경이라는 단어가 종이에 또박또박 적혔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부모의 우선권이 낮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 정서적 안정, 도덕성 같은 조건이 뒷받침된다면 양육권 일부라도 요구는 가능합니다. 권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뭐가 진짜인지, 뭐가 비밀인지도 모르면서 자라면 결국 아무것도 못 믿는 어른이 될 겁니다. 그런 건 내 손녀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한편 김아영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도훈이 묻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묻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일까? 이도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예전만큼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은 아영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양육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한 주 후였습니다. 권순자 여사는 조용히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아, 미안해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진실 속에서 자라길 바란단다. 김아영은 이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고 멍하니 서류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허무. 그 감정은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종이처럼 아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하은은 낯선 옷을 입은 어른들 사이에 앉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지요. 하은이는 엄마 말고
또 자주 만나는 어른 있어요? 비밀 친구요. 비밀 친구. 어떤 분인데? 하은은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아저씨요. 카페에서 만나요. 엄마는 아저씨랑 웃고 저는 케이크 먹어요. 근데 할머니한텐 비밀이에요. 쉰?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고 아이의 말은 그대로 기록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권순자 여사는 손녀와 함께 마당을 돌며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아빠 꿈 꿨어요. 그래?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 하은은 손가락으로 별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에서 나 보면서 엄마랑 싸우지 말래요. 그 말은 권순자의 가슴을 한 번 더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모든 분노가 무력해졌지요. 하지만 그 감정은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 이도훈과 김아영이 함께 있는 장면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댓글엔 죽은 남편 장례식장에서 내연남과 포옹한 여자, 아들 장례. 치르자마자 딴 남자 만나는 며느리, 그게 엄마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아영은 회사에서도 압박을 받았고 결국 유급휴직 처리로 물러났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까지 찾아오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은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김아영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앞에서 지켜내려 했던 이해받을 권리가 무너지고 이제는 그 아이의 마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권순자 여사에게는 변호사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조정기일입니다. 어머니 쪽 진술이 아이 정서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 상대 측 여론 악화 등도 고려돼 초기 조건은 유리합니다. 이제 감정과 법, 도덕과 사랑 모두가 충돌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지면 하은이 인생 전체가 달라질지도 몰라. 권순자 여사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무너진 가족의 잔해 위에 무엇이든 지키고 싶다는 의지 하나로 서 있었습니다. 조정기일 아침, 서울가정법원 앞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권순자 여사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법정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영우의 마지막 일기장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 속 글귀 하나를 천천히 의조렸습니다. 하은이 웃은 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 그 말은 아들을 향한 약속이자 이제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김아영이 도착했습니다. 초췌한 얼굴, 메이크업 없이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 그녀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고 목소리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권순자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비밀 친구라는 단어를 웃으며 말하던 그날, 내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알아? 불안이었어. 하은이 마음 한구석에 이미 감춰야 할 감정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지.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너만 살면 되는 거니? 그 아이가 뭘 보고 자랄지를 생각해야지. 그게 엄마라는 자리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바닥까지 내려앉은 채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조심스레 발언을 시작하고 조정위원이 양육권 분리 가능성과 면접 교섭에 대해 설명해 가던 중 김아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하은이, 일단 어머니 댁에서 지내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제 딸입니다. 그건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가 하은이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순자 여사는 놀란 눈으로 아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동자 안에서 후회와 존엄이 동시에 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며칠 후 박하은은 권순자 여사 집 앞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이의 얼굴엔 간만에 밝은 웃음이 번져 있었지요. 할머니, 우리 아빠가 별에서 나보나 봐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방금 별이 반짝했어요. 나한테 윙크했어요. 권순자 여사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아영은 집 앞에서 아이의 그림을 바라보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는 나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 속 세 사람은 해바라기 아래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도 웃게 해줄 거예요. 비밀 말고 진짜로. 김아영은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눌러뒀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 가족의 균열 속에서도 누군가는 용서를, 누군가는 책임을, 누군가는 다시 웃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하은이의 꿈속에 나타난 아빠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